하라리의 호모데우스의 요약본입니다.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이죠. 그래서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들은 전쟁도 모두 극복하고 전염병도 모두 극복하고 그런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럴 때 인간에게 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 과제였던 굶주린 질병 그리고 전쟁을 해결한 인간은 이제 무엇으로 진격할 것인가? 지구를 평정하고 신에 도전하는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에 61.9세가 한국의 평균 수명이었어요. 2015년에는 82.16이 되거든요. 2030년이 되면 드디어 여자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돌파하는데 이건 인류학적으로 꿈의 나이래요. 그럼 90세를 돌파하게 되면 옆에 100세 이상 된 분들, 120세 된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앞으로 이 수명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영어로 얘기하면 immortality, 불멸의 시대로 갈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죠. 이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 뭐죠? 건강과 삶의 가치와 보람과 삶의 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제4차 혁명 촛불 시민 이 민주주의를 살아갈 때 리더의 덕목은 뭐냐? 랑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행복한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인가? 이럴 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인구 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도 아니다. 경제력도 아니다. 뭐냐?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도덕적 에너지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가문이 있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있었죠. 그 다음 누구였죠? 에드워드 케네디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력한 후보에 등장하지만 그분은 예비 후보에서 그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비서와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인데 호수에 빠집니다. 호수에 빠져서 이 사람은 운전석에서 뛰쳐나와갖고 헤엄쳐서 살아남고 뒤에 앉았던 여비서는 익사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과의 정치적 라이벌들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이 사람이 10시간 후에 사건이 일어나고 10시간 후에 경찰서에 신고한 우유부단을 공격합니다. 미소 간의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1초 1초가 중요할 때 어떻게 10시간을 지체하냐, 이런 사람이 미국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하죠? 바로 그 7시간이 골든타임이 이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처리해서 되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로 시작해서 세월호로 망한 거죠. 그 7시간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리더의 덕목은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약한 자, 패배한 자들을 보듬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했을 때 그 어머니 이수선 여사가 그 초상화를 갖고 청와대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때 유경수 여사가 이분을 모시고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까지 소개하고 또 위로금까지 줬습니다. 어째 한 세대 차이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 반 동안 그 효창 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노숙을 해도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여기 나온 대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 리더의 자격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파시즘이 있다고 해요. 파시즘은 무슨 뜻이냐면 몽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몽둥이 하나 갖고 인간을 때리면 몽둥이가 부러지는데 몽둥이 10개 갖고 인간을 부러뜨리면 인간이 부러지는 것. 그것이 파시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적 단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파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물 좀 갖고 와라 이런 명령할 때 얘가 듣는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기폭맹이가 나가든지 욕이 날아가든지 그러겠죠.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니체가 얘기한 대로 사물도 생물도 무생물도 모두 권력지향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파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시즘을 극복할 때 우리는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70년대, 저는 80년대 이제 교사를 할 때 남학교의 교사를 한 달 하니까 저 같은 인격자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주먹이 날아가고 막 요즘으로 얘기하면 폭력교사가 되더라고요. 축구 감독 박종환 감독이 이런 말씀을 했죠. 히딩크 그 양반처럼 하면 안 된다. 애들은 다 조져야 된다.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프랑스에 5대1로 질 때 어떻게 해? 박종환 감독이 맞다. 저도 뭐냐면 박정희를 부정하면서 살았는데 박정희에 항거해갖고 감방도 갔는데 제가 80년대 교사를 하면서 박정희 정신이 내 속에 살아있더라고요. 네, 주먹이 날아가고 욕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를 거부했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그 박정희는 뭐죠? 일제 때 일본 그 식민지 교육을 받은 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그 히딩크 감독 그 사례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자식을 민주주의로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히딩크 감독의 그 어떤 그 교육적 모델이 아니었는가. 저는 히딩크 감독의 책 가운데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이 그겁니다. 그 백을 맡았던 그 유명한 친구 있죠 하나. 진라미를 발견하고 히딩크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해서 나는 이 조각 맞추기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인재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300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게 뭐죠? 민주주의가 승리한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소통 방식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식이다. 여기 훈데르 바서라는 그런 건축 이론가의 수평과 수직의 이론이 있습니다. 수평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수직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 수직의 벽을 무너뜨려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촛불이 독재 정부 박근혜를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촛불 민주주의 역사를 19세기 말 질풍노도의 동아시아 시대로 돌아가서 최근 130년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년 역사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사건이 바로 130년 전에 아편전쟁과 동학농민전쟁입니다.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열강들이 중국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전쟁을 청나라 군대가 진압할 것인가 일본 군대가 진압할 것인가 그래서 일본군이 진압을 했죠. 그렇죠? 청일전쟁 때 희생됐던 중국 사람들이 3만 명입니다. 동학농민전쟁 때 우리 민족이 죽은 인원수가 3만 명입니다. 동학농민은 뭐죠? 포악한 관리와 외세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조선 농민들의 그 분노였죠. 이 동학농민을 통해서 한국은 이 조선반도는 열강 식민지의 어떤 침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후로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1914년서부터 18년까지 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저는 교과서 문교부 교과서에서 당시 배운 것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의 사회과학 책들을 보고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제1차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쟁이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교육이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미국과 악독한 독일이 싸워서 착한 미국이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 소련이나 뭐죠?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를 왜 개척했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이 더 살 사람이 국내에서 없어요. 공황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식민지를 왜 개척하죠? 원료 공급지, 싼 원료 공급. 그래서 식민지 쟁탈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도. 그러면 독일이 이겼으면 우리가 이 아시아 민족들이 더 피폐를 받았을까요? 똑같아요, 어디나. 예?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 식민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해방이 있었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자료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념전쟁이냐? 아닙니다. 한국전쟁은 국제전쟁입니다. 여기 16개국, 소련, 중국까지 이래 합친다면 20개국이 싸운 겁니다. 국제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세계대전이 아니라 한국전쟁도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럼 베트남 전쟁은 안 그럴까요? 베트남 전쟁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좌는 착하고 좌는 뭐 나쁘고 우는 착하고 이게 아니라 이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는 다 미쳤던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피보다 이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전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최고 이익을 본 사람은 어디죠? 미국, 일본이에요. 왜? 미국이 여기서 몇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이 다 수급되고 공황이 오기 직전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최고의 재생산률을 미국은 갖게 되고 일본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련은 어쩌죠? 소련은 더 큰 패권을 갖게 되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배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우리는 국제전쟁에서 우리들만 죽었던 거예요. 베트남 전쟁은 뭐죠? 이것도 뭐냐면 국제전쟁이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세계대전을 볼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894년 갑오경장 농민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1975년까지 이 100년의 역사가 이 동아시아의 뭐냐면 민족주의와 제국 열강들의 그런 투쟁의 전장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 김대중 정부의 등장입니다. 왜 그러냐? 김대중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민족 자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국제전에 놀지 말자. 남북이 화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국제전에 말려들지 말자. 이것이 김대중 정부의 정치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였고,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가 친미 정권이었습니까? 아니죠. 친중국 정부 아니죠. 바로 노무현 정부가 민족 자각의 그런 자강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어떤 나라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어떤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섰습니다. 이것은 1894년에 갑오경장으로 시작되는 우리 민족의 불기찬 이런 제국 열강과의 투쟁이 완성하고 성숙해지는 그 의미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 화해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자각의 그런 민족의식을 갖고 이럴 때 우리는 청일전쟁에 말려들었던 그런 모습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